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영상은 국어 본심 개로편 4강 비문학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도 비문학 지문 읽는 법을 말씀드리는 강의 영상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2부 영상으로 지난 시간 1부 영상에서 비문학 지문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개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1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요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해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과 패턴, 그리고 퍼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매핑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 강의를 다 점핑하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1부 강의를 꼭 듣고 2부 강의로 지금 강의로 넘어와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요 지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특별히 핵심 문장을 어떻게 잡는지, 요 핵심 문장을 잡는 것을 바탕으로 글의 구조를 어떻게 도출해내는지, 글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도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렇죠? 기능이 있는지 확인을 좀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핵심 문장을 잡는 법입니다. 일단 핵심 문장을 잡으려면 뭘 하셔야 됩니까? 문단으로 가셔서 문장을 읽어보셔야겠죠. 핵심 문단, 한 문단을 잡아서 이렇게 쭉 보시면 문장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뭘 하셔야겠습니까? 읽어보셔야겠죠. 문장을 하나 잡아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하나 잡아서 읽어봤을 때, 자, 읽었을 때 뭔가 빠바빠 꽂히는 게 있고, 막 깨달음이 막 온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되게 공을 들여서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냥 읽었는데 깨달음이 막 생긴다면, 굳이 그런 것까지 어거지로 막 이렇게 거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읽었는데 막 깨달음이 온다. 머릿속에서 막 번쩍거린다. 그러면 받아들이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도 뭔가 머릿속에 박히는 게 없고 깨달음이 안 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장 딱 읽고 뭔가 깨달음이 안 오는 것 같아. 머릿속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문장이 내 머릿속에 뭔가 남기는 게 없다고 해서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옆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럴 때. 옆에 있는 문장을 읽어서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뭘 보셔야 되는 겁니까? 관계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관계를 확인한다는 거는 비교를 해본다라는 거랑 비슷하고요. 그럼 어떤 걸 비교를 하는 거냐? 크기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크기 비교. 크기 비교가 뭐냐라고 하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문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크기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하나의 문장만 읽으면 그 문장의 크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어떤 문장이 있는지를 읽게 되면 이 문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지 상대적으로 작은지가 이게 인지가 됩니다. 인식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인지가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사례를 보시면 딱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여기 보시면 2018학년도 수능 기출 지문입니다.
제가 이제 제 본 수업의 첫 강의가 2018학년도 수능 기출로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거를 가지고 오는데 다른 지문 가지고 연습을 해보셔도 동일할 겁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2018학년도 수능 기출 중에서 좀 어렵게 느끼는 지문,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지문, 오버슈팅 지문, 경제학 지문입니다. 요거 가지고 와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요 두 개를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정부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고요. 국민 생활이 무엇인지, 정책이 무엇인지, 정책 수단의 특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거거든요. 뭐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거지만 거의 모르실 가능성이 높죠. 모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모를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만 읽었을 때는, 이 문장 하나만 읽었을 때는 이 문장이 큰지 작은지 판단이 안 돼요. 자, 근데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보세요.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크기가 인지가 딱 되죠. 상대적인 크기가. 어떻습니까? 어떤 문장이 훨씬 더 큰 문장입니까? 첫 번째 문장이 훨씬 더 큰 문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도 명료하게 딱 눈에 보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책 수단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 수단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로만 두 번째 문장은 내용을 채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정책 수단의 특성이라는 친구를 하나의 요소로만 활용을 해서 더 큰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큰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이 요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부에 대한 개념, 정책에 대한 개념, 국민 생활에 대한 개념, 혹은 정책 수단의 특성 중에서도 강제, 직접, 자동, 가시성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감을 전혀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문장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비문학 읽을 때 자꾸 개념을 모르겠네, 단어의 뜻을 모르겠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문장의 크기는 내가 옆에 있는 문장들과 비교해 보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안 올 때는 깨달음을 막 얻으려고 그렇게 막 계속 이렇게 제자리 돌게 하면서 이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뭘 해보는 거예요? 크기 비교를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문장들도 읽어보고 크기 비교를 쭉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 작업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정리정돈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리정돈을 해볼 거냐? 문장들의 크기를 쭉 비교를 해서 줄 세워 보는 겁니다. 줄을 세워 보는 거예요. 큰 친구들부터 작은 친구들로, 혹은 작은 친구부터 큰 친구들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줄을 세워 보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세우는지는 알아서 세우시면 됩니다. 자기한테 편하신 방식대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세우냐면, 어떤 방식으로 세우냐면 탑쌓기로 줄을 세웁니다. 나중에 이제 본 수업을 들어가면 제가 왜 이렇게 쌌는지 또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번 개론 강의 때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탑쌓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탑을 쌓아보는 거죠. 탑을 튼튼하게 높이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밑에 크고 무겁고 넓은 친구, 듬직한 친구를 밑에 깔아줘야 되죠. 그리고 그 위에는 어때요? 좀 작은 친구. 그 위에는 좀 작은 친구.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맨 밑에 작고 약한 친구를 깔면 어때요? 그 위에 무거운 걸 올리면 밑에 있는 애가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딜 거예요. 그렇죠? 찌부러지거나 아니면 쌓다 보면은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무너질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탑을 한번 쌓아보는데 어떻게 쌓아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맨 밑에는 크고 좀 듬직한 친구 놓고 그 위에 좀 작은 친구를 올리고 그 위에 좀 작은 친구를 올리고 많이 작다면 여러 개를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각 한 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 사이에 그쵸? 크기 비교가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문장은 어떤 친구를 잡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딱 오실 수 있을 텐데 느낌이 오실 텐데 맨 밑에 있는 이 친구 이 친구를 뭐로 잡아야 된다? 핵심 문장으로 잡아야 됩니다. 요 맨 밑에 깔리는 이런 문장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포괄적이면서도 동시에 한 문단을 대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친구를 핵심 문장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은 뭐가 될 거냐? 아마 여기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이제 비교를 좀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맨 위에 있는 친구를 가지고 와 봅시다. 이 친구. 이 친구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는 바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친구들이 되겠죠, 대체로. 자, 그리고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문단 정리를 해왔는지가 확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비문학 읽기를, 비문학 정리를 못했는지도 아마 이제 보이겠죠. 대부분 문단 정리를 제가 해봐라 라고 하면 무엇을 위주로, 어떤 문장 혹은 어떤 단어를 위주로 문단 정리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 위주로 문단 정리를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위주로 문단 정리를 하려고 해요. 핵심 문장도 이런 친구들을 조합해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요,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랑 직접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어떤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지 막 되게 콕콕 집어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애들 위주로 하게 되면 당장의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결과가 초래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수업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데 대부분 지금 요 두 번째 문장 있죠. 두 번째 문장. 요 문장에 눈이 많이 돌아가요, 다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면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첫 번째 문장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을 핵심 문장으로 잡기보다는 대부분은 여기에 눈이 돌아가요. 여기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핵심 문장이 당장에는 뭔가 특별한 정보 혹은 특별한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어야 그를 이해하는 눈이 뭐라고 할까요? 성장한다고 할까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관점이 달라지고 시야가 넓어져요. 오케이? 키워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키워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키워드를 정리해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문장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잘 보세요. 자, 한 문단을 읽어서 문장의 관계를 세팅을 했을 때 핵심 문장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단이 하나만 있겠어요? 아니죠. 문단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을 읽었을 때 핵심 문장 하나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문단을 또 읽고 정리하면 핵심 문장이 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문단을 읽고 나서 또 하나 나올 거고, 네 번째 문단을 읽고서도 또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바로 감을 잡으셨겠지만 잘 보세요. 지금 각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뭘 했습니까? 한 문단 안에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뭘 했어요? 탑을 쌓았죠. 줄 세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문단 안에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줄을 세워서 탑을 쌓았어요. 그러면 각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들을 모아서 탑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탑을 쌓을 수 있겠죠. 어떤 탑이 쌓이겠습니까? 똑같은 탑이 쌓입니다.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단 밑에 깔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세팅하는 구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다? 이게 글의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막 이렇게 듣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 저랑 상담을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막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이제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구조 독해니 무슨 독해니 막 이런 걸 막 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하고 자기가 이런 걸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막 이런 저는 뭐 그런 걸 가르치니만이 뭐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조 독해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글의 구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쌓아줘요. 이렇게 탑쌓기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글의 구조예요. 글의 구조는 키워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글의 구조는 키워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로 나오는 거예요? 핵심 문장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글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글의 구조가 왜 중요하냐? 아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언가를 이해를 할 때는 관계를 확인하며 이해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무언가를 이해할 때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이해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가는 건 뭘 쌓아가는 거다? 관계를 확인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지금 보세요. 각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지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왜? 한 문단 논리의 단위잖아. 논리의 단위와 논리의 단위의 관계를 내가 확인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 지문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글의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는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글의 구조를 내가 어느 정도 캐치를 해 나감으로써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복잡한 글의 구조가 아니라 이런 단순한 탑쌓기만으로도 이해가 가능해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글의 구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글의 구조. 기본 구조의 어떤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맨 밑에 큰 개념을 깔아주고요. 그 위에 좀 작은 개념을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큰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작은 개념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념만 가지고서는 지식과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뭘 같이 넣어줘야 되냐면 사례를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써먹는지를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한 문단 안에 개념과 사례가 같이 있는 거는 어떻게 확인하나? 응용이 된 거겠죠. 당연히 뭐 응용이 된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요런 구도만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자, 이런 기본 구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글을 읽고 공부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논리 패턴이 어때요?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완전히 다른 주제의 지문인데 글의 구조가 유사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그 지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은 몰라요. 하지만 그 개념이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다른 지문을 통해서, 다른 주제의 지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캐치한 바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논리 패턴에 이 친구들이 세팅하고 있는 이 키워드나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끼워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시겠어요? 수학이랑 똑같아요. 잘 보세요. 보세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우리는 배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A 플러스 B는 뭔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뭘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 더하기 1을 넣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2 더하기 4도 넣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글의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글의 구조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공식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 지문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글의 구조를 이렇게 뽑아냈어. 그러면 논리적인 패턴, 글의 흐름, 논리의 흐름 이런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고 배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 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1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것도 넣어보고 요것도 넣어보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제가 방금 뭘 보여드렸습니까? 기본 구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능 기출 지문의 리스트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보세요. 18학년도 수능 기출에서는 방금 봤던 그 오버슈팅 지문 경제학 지문입니다. 경제학 지문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17학년도에는 어떤 지문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보험 지문, 공정한 보험과 고지 의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문이 있습니다. 이 지문인데 이거는 경제학과 뭐가 섞여 있는 거냐면 법학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법이 좀 메인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주제의 지문입니다. 자, 16학년도에는 뭐가 나오느냐? 지뢰와 돌림 힘에 대한 지문이 나옵니다. 무슨 지문이에요? 이거 물리학 지문입니다. 15학년도에는 어떤 지문이 나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에 대한 지문이 나옵니다. 생물학 지문입니다.
잘 보세요. 지문의 주제가 다 달라요. 지문의 주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글의 구조는 어때?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지 좀 감이 오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18학년도 오버슈팅 지문을 경제학 지문으로 공부를 해서 이 글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논리적인 패턴들, 이런 구조, 그냥 관계예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법학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도, 물리학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도, 생물학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도, 그쵸? 핵심 문장 잡아서 그 관계 도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뽑아 보는 거예요. 뽑아 보면 내가 돌림힘이 뭔지도 모르겠고, 보험이 뭔지도 모르겠고, 고지의무가 뭔지도 모르겠어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도, 내가 앞에서 공부했던 여기에서 세팅했던 어떤 뭐가 있을 거예요?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패턴들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다가 뭐만 갈아 끼워 넣어 보면 되는 거예요. 용어만 갈아 끼워 넣어 보면, 그렇죠? 아, 내가 오버슈팅 지문에서 이 패턴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면 보험 지문에서는 이런 단어를 끼워 넣었더니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자, 지뢰와 돌림힘 지문에서는 요런 용어를 넣어서 조합을 했더니 요런 내용이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단백질 합성과 분해와 관련된 지문에서는 아, 요런 단어를 넣어서 끼웠더니 아, 똑같네. 하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죠.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비문학 수업을 할 때 주제별로 수업을 안 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의미가 실제로 없기도 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구조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문장을 잡아서 이런 구조를 정리를 해두고 이런 유사한 구조들을 뭐 하는 거예요? 리스트업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 공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 문장이. 정리가 되십니까?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개념 이런 태도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자꾸 머릿속에 있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몰라도 돼. 아까 전에 같이 봤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고 덩치 크기를 한번 보자고. 이것만으로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더 진행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기본 구조 동그라미 1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능 그러니까 국어 영역에서는 구조가 크게 3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구조가 가장 바탕이 깔리긴 해요. 제가 이제 한 6년? 6년, 7년 전에는 기본 구조만 가르쳤어요, 사실은. 기본 구조만 해도 다 된다. 여기서 응용이 되는 거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3개 나옵니다. 2개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기본 구조에서 응용이 되는 겁니다. 논쟁하는 글의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뭐가 좀 다르냐? 주제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맨 밑에서 어떤 주장이 나옵니다. A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주장이 나오면 그 위에서 이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샬라샬라 하는 거죠. 샬라샬라 하면은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이제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를 다시 재반박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애 주장을 살리는 케이스가 있고요. 혹은 이 친구 완전히 반박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2 경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의의를 이야기하든지 한계를 이야기하든지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걸 이제 저는 논쟁하는 글의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게 또, 나옵니다. 이런 게 또 나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제가 핵심 문장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좀 관련이 된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 저는 이제 구성 요소를 설명해주는,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정보량이 많아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지문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똑같습니다. 큰 개념을 이야기해 주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편의상 이름을 붙인 건데, 문단은 아니지만 문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나옵니다. 저는 이 덮개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는 문단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포괄적인 친구를 의미합니다. 문장 중에서 혹은 문장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8학년도 수능 기출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면 세 번째 지문이 디지털 통신 시스템 지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볼게요. 바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여기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면,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송신기에서는 소스 보호화, 채널 보호화, 선 보호화를 거쳐 기호를 보호로 변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딱 봐도 어때요? 되게 포괄적이죠. 자,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두 번째 문장 바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소스 보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문단의 나머지 부분이 다 뭐예요? 소스 보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채널 보호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선 보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첫 번째 문장은 어때요?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을 모두 포괄하는 문장이죠.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포괄적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는 핵심 문장으로 잡기보다는,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을 대표하는 핵심 문장으로 잡기에는 너무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애들은 따로 빼는 거예요. 따로 빼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덮개로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은 아니지만 문단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덮개를 씌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덮개를 씌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개념을 넣어주는 거죠. 한번 환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는 겁니까? 그 위에 작은 친구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세부 개념들이 들어가겠죠. 아까 전에 방금 본 걸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소스 보호화, 채널 보호화, 선 보호화 이런 애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게요 생각보다 종종 나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2017학년도를 봅시다. 그러면 2017학년도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는 지문인데 여기 보시면 반취 미생물에 대한 지문이 있습니다. 반취 미생물에 대한 지문.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여기도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보세요. 자 봅시다.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반추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추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문장을 잘 보시면 피부로박도 숙시노제는 이러면서 F,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미생물로 나옵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반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친구를 보니까 반추 위에서 살고 있는 반추의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전체가 다 반추의 미생물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은 새로운 반추의 미생물이 나옵니다. 누구? 스트랩토코쿠스 보비스라는 친구가 나오고 그 친구가 뭘 하는지가 일일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반추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 문장 두 개를 엮어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다 싶습니까? 덮개를 씌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덮개를 씌우고 뭐라는 겁니까? F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 문장으로 잡고 S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 문장으로 잡아서 위에 그 덮개 위에 차례대로 이렇게 한 층에 올리면 좋겠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글의 구조가 또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문학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글의 구조가 나온다고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이게 약간 감이 있는 분들은 메인 비문학 지문이 3개 나오는 거는 아시죠? 수능에서.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인 비문학 지문에 3개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구조 하나, 논쟁하는 글의 구조 하나, 구성 요소를 설명해주는 글 하나. 이렇게 해서 요 3개의 구조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기출 공부를 하시면서 각 학년도 기출에서 이 3개의 큰 구조 중에서 각각의 리스트되는 그렇죠? 기출 지문들을 정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것도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보세요. 논리의 흐름을 구성하는 단위가 뭐였습니까? 단위가 문단이었어요. 우리 문학했던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느낌이 팍 오실 텐데 어때요?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는 단위인 장면을 단위로 뭐가 문제와 선지가 출제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비문학에서도 문제와 선지가 무엇을 단위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문단을 단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보세요. 문단과 문단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어. 그러면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는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도 어떨까요? 유사합니다. 문제의 답이 도출되는 방식도 어떨까요? 유사해요. 그래서 비문학이 점수 올리기가 사실은 요령만 알면 쉬운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문학보다 문학을 더 어려워한다고. 그러니까 비문학을 훨씬 더 쉽게 생각한다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학은요, 변형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거의 무궁무진하게 변형이 일어나고, 디테일도 막 작품별로 달라지고, 작가별로 달라지고 그래요, 나중에는. 비문학은요, 근데 그런 게 없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인류학을 전공을 했고, 정치랑 경제학을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에서.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기술 지문, 과학 지문, 이런 것도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려고 막 배경 지식을 쌓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논리적인 구조와 패턴이 제가 공부했던 지문들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 뭐만 갈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있고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공식이 있고 거기에 뭘 하는 거예요? 숫자만 갈아 끼워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논리적인 패턴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다가 뭐만 갈아 끼워 넣어보는 거예요. 주어진 새로운 개념들, 용어들 갈아 끼워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문장을 잡아서 글의 구조를 정리해내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비문학 공부를 하실 때는 배경 지식을 쌓니 세부적인 키워드를 세팅하니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 문장을 잡아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문들을 기출 공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내가 모르는 주제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핵심 문장을 뽑아내서 구조를 확인하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과 논리적인 패턴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입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야 뭐가 되는 거예요? 비문학 읽기가 그제서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문제도 잘 풀리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핵심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핵심 문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핵심 문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중요한 핵심 문장을 여러분들은 대체로 이걸로 잡아왔다. 이 키워드로 핵심 문장이냐 정리를 해왔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정말 잘 잡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 기출 공부를 통해서, 그쵸? 구조별로 어떤 주제의 지문들이 나오는지를 리스트업을 쭉 해서 그걸 어떻게 내가 이해해 나갈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모르는 주제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모르는 개념의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도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갈아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틀에 갈아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쉽습니다. 정말로 비문학은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맨 땅에 헤딩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핵심 문장의 중요성 한 요 정도로 하고 좀 세밀한 구조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본 수업하면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론 강의에서 이론적인 부분들은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해도 얼추 뭐 좀 되지 않을까, 정리가 좀 얼추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비문학 지문 읽기 2부 강의는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이제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지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고, 또 혹시 세밀하게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혹은 수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상담 카톡방이 있습니다. 밑에 주소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3부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3부 강의는 키워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작은 퍼즐들 세밀하게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